10년 전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고 해고했던 그 남자. 10년 후 제 회사 경비원 면접장에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3초간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2014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아버지는 그곳에서 경비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월급 180만 원. 밤낮으로 일해야 간신히 저와 동생 학비를 댈 수 있는 돈이었죠. 아버지는 항상 새벽 5시에 출근하셨어요. 입주민들이 출근하기 전에 단지를 깨끗이 청소해야 했으니까요. 눈이 오는 날이면 더 일찍 나가셨습니다. 주차장 바닥이 얼기 전에 제설 작업을 끝내야 했거든요. 유찬아, 아빠는 괜찮아.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빠 소원이야. 그게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고3이었어요. 스카이를 목표로 하루 3시간만 자면서 공부했죠.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학원비를 내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이 미안했습니다. 문제는 12월 23일 밤에 시작됐습니다. 103동 1502호 박진상. 그는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아파트에서도 가장 큰 집에 살았어요. 벤츠 S클래스를 몰고 다녔고 항상 명품 옷을 입었죠. 그리고 경비원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박진상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아파트로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정문 경비를 서고 계셨죠. 어서 오십시오, 1502호님. 아버지의 인사에 박진상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같은 놈들은 인사도 제대로 못하냐? 고개를 더 숙여, 더. 아버지는 허리를 90도로 굽히셨어요. 무릎이 아프셨을 텐데 참으셨죠. 이게 바닥에 물 흘린 거? 내가 미끄러지면 어쩔 뻔했어. 그날 저녁 눈이 많이 왔습니다. 입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녹아 물이 고인 거였어요. 아버지는 계속 닦고 계셨지만 사람이 많이 드나들면 한계가 있었죠. 죄송합니다. 바로 닦겠습니다. 닦긴 뭘 닦아. 너 같은 놈이 여기서 일할 자격이 있어. 당장 관리소장 불러. 박진상은 관리소장을 불러 1시간 넘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런 무능한 놈을 왜 채용했어? 아파트 관리비가 매달 100만 원씩 나가는데 이따위 서비스를 받자고 돈을 내는 거야? 관리소장은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박진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일 당장 이사장님께 보고할 거야. 이 경비원 당장 해고시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정말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어요. 평생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셨죠. 그런 아버지가 50 중반의 나이에 자기보다 어린 박진상 앞에서 무릎을 꿇으신 겁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들 학비 때문에 이 일을 잃으면 안 됩니다. 박진상은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웃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학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자식 공부시키려고 내가 불편을 감수해야 해. 그리고 그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커피 자판기에서 뜨거운 커피를 뽑더니 아버지의 머리 위로 천천히 쏟아부은 거예요. 이게 교육이야, 교육. 다음부턴 제대로 일해.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학원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서는데 로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가까이 가보니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경비복은
커피 얼룩으로 범벅이었고 얼굴과 목에는 화상으로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저는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유찬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쓸모없어서. 그 순간 박진상은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오, 이게 그 아들이구나? 공부 열심히 해라. 너희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저는 그때 처음으로 살인 충동을 느꼈습니다. 17년을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참았어요. 제가 그 순간 박진상을 때렸다면 아버지는 정말로 일자리를 잃었을 테니까요. 대신 저는 박진상의 얼굴을 눈에 새겼습니다. 코 옆의 점, 오른쪽 눈썹의 흉터, 비웃는 그 표정까지 모든 것을 기억했어요. 아버지는 다음날 해고당했습니다. 이사장이 직접 전화를 했대요. 박진상이 이사장의 부인과 대학 동창이었거든요. 영향력 있는 입주민을 잃고 싶지 않았던 이사장은 아버지를 선택했죠. 아니, 버렸습니다. 김경비원, 수고했어요. 다음 달부터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도 없었어요. 1년 미만 근무라서 받을 게 없다더군요. 사실은 11개월이 넘었는데 계약서에 교묘하게 날짜를 늦춰 적어놨던 겁니다. 아버지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집에만 계셨어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말씀도 없으셨죠. 어머니는 매일 울었습니다. 동생은 너무 어려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아버지 강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시는 소리를요. 12월 31일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새 일자리를 찾으셨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시급 5,210원. 하루 8시간 일해도 한 달에 12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었죠. 경비원 일을 할 때보다 6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유찬아, 미안하다. 내 학원을 끊어야 할 것 같아. 아버지는 제 방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눈도 마주치지 못하셨죠. 아빠는 내가 서울대 가기를 바랐는데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하구나.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창문 밖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박진상에게 똑같은 수치를 안겨줄 수 있을까?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성공해야 한다고. 박진상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한다고. 그래서 그 인간을 제 발밑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한다고. 기다려라, 박진상. 반드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한 짓을 1000배로 돌려줄 거야. 저는 제 수첩에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자기 전에 반드시 그 문장을 읽었어요.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요. 2024년 2월 정확히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건설회사 대표가 되어 있었어요. 직원 수 300명, 연 매출 5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이었죠. 불과 10년 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저는 미쳤던 겁니다. 말 그대로 미쳤어요. 고3 때부터 하루 3시간만 잤습니다. 서울대 건축학과에 합격했죠. 하지만 대학 생활은 지옥이었어요. 학점 4점 만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3개의 아르바이트를 했죠. 과외, 편의점, 주말행, 건설 현장, 인부까지. 대학 2학년 여름방학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발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2층 높이에서 떨어져 왼쪽 팔이 골절됐죠. 병원비가 없어서 깁스만 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한 팔로 철근을 나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도 박진상 때문이다. 군대는 ROTC로 갔어요. 장교로 복무하면서도 밤마다 건설업 서적을 읽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전역하자마자 대기업 건설사에 입사했고 3년 동안 현장을 뛰어다니며 인맥을 쌓았죠. 그리고 2019년 창업했어요. 빚을 내서요. 2억 원을 대출받아 작은 리모델링 회사를 차렸습니다. 직원은 저 혼자였어요. 첫 프로젝트는 재앙이었습니다. 발주처가 대금을 안 주고 잠적한 거예요. 3개월치 자재비와 인건비를 제가 떠안았죠. 빚이 2억에서 3억 5천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때 제 통장 잔고는 48만 원이었어요. 편의점 도시락으로 하루를 버티면서 다음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30개 회사를 찾아다녔습니다. 29곳에서 거절당했죠. 30번째 대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무너뜨려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 대표는 제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공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현장 인부들과 함께 자고 직접 시멘트를 나르면서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빚을 갚고 회사를 키우고 직원을 늘렸죠. 하지만 단 한순간도 박진상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저는 박진상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어요. 매달 50만 원씩 주고 박진상의 동향을 파악했죠. SNS는 물론이고 그의 직장, 거주지, 자식들의 학교까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상은 2018년에 대기업을 퇴사했습니다. 명예퇴직이 아니라 권고사직이었어요. 횡령 의혹이 있었대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는 면했지만 회사에서는 쫓겨난 거죠. 그 후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무역업이었어요. 중국에서 자파를 수입해서 국내에 파는 거였죠. 처음 2년은 잘 됐나 봐요. SNS에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하지만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중국발 물류가 끊기면서 박진상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5억 원까지 불어났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일찍 무너진 거예요. 아직 제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박진상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요. 2024년 9월 박진상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모든 걸 잃었어요.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벤츠는 압류당했죠. 부인은 이혼했고 자식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거였어요. 탐정이 보내온 고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전율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저는 즉시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먼저 인력 소개소 5곳에 연락했습니다. 60대 남성, 전직 회사원, 최근 실직자라는 아주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구인 공고를 의뢰했죠. 월급은 시장가보다 20% 높게 책정했습니다. 월 250만 원.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박진상이 다른 곳에서 먼저 취업하면 안 됐으니까요. 저는 건설업계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박진상이 지원할 만한 회사 20곳에 은밀히 연락을 돌렸어요. 박진상이라는 사람이 지원하면 불합격 시켜달라고요. 물론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들의 프로젝트를 발주한 적이 있었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일종의 부탁이었죠. 10월부터 11월까지 박진상은
17곳의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17곳 모두에서 탈락했죠. 탐정이 보내온 영상을 봤어요. 면접장에서 나오는 박진상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신감도 오만함도 모두 사라진 얼굴이었어요. 좋아, 조금만 더. 11월 28일 박진상이 마지막 면접에서도 떨어진 날 밤, 저는 인력 소개소에 최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박진상 핸드폰으로 우리 회사 구인 공고를 보내라. 다음날 오전 9시 2분 박진상은 제 회사 경비원 공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분 후 이력서가 접수됐죠. 얼마나 절박했으면 14분 만에 이력서를 보냈을까요? 저는 이력서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으니까요. 박진상, 1959년생, 전 건설 상무이사. 사진을 봤어요. 10년 전 그 오만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쭈글쭈글한 주름, 힘없는 눈빛, 굽은 어깨.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 얼굴 속에 여전히 그때 그 인간이 숨어 있다는 걸. 12월 9일 면접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면접관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인사팀장한테 맡겼죠. 박진상이 저를 알아보면 안 됐으니까요. 10년 전 저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지금은 30대 사업가입니다. 얼굴도 많이 변했고 머리 스타일도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저는 면접실 옆방에서 CCTV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박진상은 초라한 양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구겨진 서류 가방을 들고 헌 구두를 신고 있었죠.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의 표정을 봤습니다. 긴장, 불안, 그리고 필사적인 간절함. 지원하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인사팀장의 질문에 박진상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저 생계가 어려워서입니다. 나이가 다른 곳에서는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이 일자리가 정말 절실합니다. 10년 전 우리 아버지가 그 인간 앞에서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이 일을 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실합니다. 책임감도 강하고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저 인간은 성실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경비원을 사람 취급도 안 했던 놈이 이제 자기가 경비원이 되려고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씁쓸한 미소가 아니라 만족스러운 미소였어요. 합격입니다. 이 인사팀장의 말에 박진상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감사하다고 연거푸 말했죠. 10년 전 우리 아버지처럼. 박진상의 첫 출근일은 12월 16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찍 출근했어요. 새벽 6시 박진상이 출근하는 시간이었죠. 회사 정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차 안에서요. 박진상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새 경비복을 입고 어색하게 걸어오더라고요. 그는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5분쯤 기다렸다가 차에서 내렸어요. 정문으로 걸어갔죠. 박진상이 저를 봤습니다. 경비실 창문 너머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얼른 밖으로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어요. 박진상은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당연하죠. 10년 전 그날 밤 딱 한 번 본 고등학생의 얼굴을 기억할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 인간이 누군지, 저 인간이 가족한테 뭘 했는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라고. 그날 오후
저는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박 경비원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기본 매뉴얼 교육은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실무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인사팀장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어요. 박진상에게 다른 경비원들보다 더 많은 업무를 주라고요. 아침 청소, 우편물 정리, 택배 하역, 주차 관리까지 모든 걸 다 시키라고 했죠. 하지만 대표님, 그건 한 사람이 하기엔 너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알겠습니다.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 의구심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제 지시를 따랐죠. 다음 날부터 박진상의 진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12월 18일부터 박진상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 중간에 밥 먹을 시간도 30분밖에 없었어요. 저는 CCTV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매일요. 그가 무거운 택배 상자를 나르다 주저앉는 모습, 청소하다가 허리를 잡는 모습,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눈물을 닦는 모습까지 그 모든 걸 보면서 저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불편한 감정도 느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원하던 거였나? 아니야. 이건 정의야. 박진상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야.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12월 20일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박진상이 다른 직원과 충돌한 거예요. 영업부 김 과장이었죠. 그가 경비실에 들어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비원 양반, 내 택배 어디 갔어요? 오늘 도착 예정이었는데. 박진상은 당황하며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당장 찾아와요. 중요한 서류라고. 저는 CCTV로 그 장면을 보며 순간 망설였습니다. 개입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둬야 하나? 만약 이 일이 커지면 박진상이 해고될 수도 있었어요. 그럼 제 복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과장 택배는 오후에 도착 예정입니다. 박 경비원 잘못이 아니에요. 김 과장한테 전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박진상을 구해준 겁니다. 하지만 그가 알 리 없었죠. 이것조차 제 계획의 일부라는 걸. 12월 23일, 정확히 10년 전 그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모든 걸 준비했어요. 박진상에게 지옥을 선사할 완벽한 순간을요. 오전 9시 저는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박진상은 우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얼른 일어나서 인사했죠.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저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박 경비원. 네, 대표님. 오늘 제 사무실로 올라오세요. 5분 후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박진상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당연하죠. 경비원이 대표 사무실에 불려가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사무실은 건물 꼭대기에 있었어요. 전면 유리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5분 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진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걸어왔어요. 제 책상 앞 1미터쯤 떨어진 곳에 서더라고요.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그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10년 전 우리 아버지를 내려다보던 그 시선으로요.
일은 잘 배우고 있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좀 느린 것 같던데요. 박진상의 표정이 굳었어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하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구두약 상자였어요. 그리고 제가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놨죠. 제 구두 좀 닦아주시겠습니까? 순간 사무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상은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두를 끄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했어요. 물론 이게 일반적인 경비원 업무는 아니죠. 하지만 근로계약서 15조를 보면 기타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저는 계약서 사본을 꺼내 박진상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당신이 서명한 부분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박진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제가 합법과 위법의 경계를 정확히 계산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박 경비원, 혹시 이 일이 싫으신가요? 그럼 사직서를 쓰셔도 됩니다. 강요는 안 하니까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했죠. 그는 거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부하면 일자리를 잃는 겁니다. 박진상은 떨리는 손으로 구두약 상자를 들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가 제 구두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저는 승리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건가? 아니야, 이건 정의야. 박진상이 10년 전 우리 아버지한테 한 짓이잖아. 박진상은 분 동안 제 구두를 닦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어요. 하지만 제 손은 책상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죠. 구두를 다 닦은 박진상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참고 있었죠. 저는 구두를 신어보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안 닦였는데요. 여기 보세요. 먼지가 남아있잖아요. 사실 먼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틀어잡는 거였죠.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번엔 제대로 하세요. 박진상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쾌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필요한 과정이야. 박진상은 아직 충분히 고통받지 않았어. 그날 이후 저는 박진상을 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업무를 주었어요. 대표실 청소, 회의실 정리, 화장실 점검까지 경비원 업무를 넘어서는 일들이었죠. 하지만 모두 기타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라는 조항 안에서였습니다. 박진상은 한마디 불평도 못했어요. 거부할 수도 없었죠. 12월 30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회사로 초대한 날이죠. 우연이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습니다. 오전에 저는 경비 근무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박진상이 오후 2시부터 정문 경비를 선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오늘 오후 3시에 회사로 오시겠어요? 점심 같이 먹고 싶어서요. 그래, 좋지. 유찬이 회사 구경도 하고 싶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나? 아버지한테 10년 전 트라우마를 다시 겪게 하는 게. 하지만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어요. 아버지가 박진상을 다시 보고
충격을 받는 모습. 그걸 박진상에게 보여주면 그의 죄책감은 더 깊어질 테니까요. 저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오후 3시 아버지가 도착하셨습니다. 저는 1층 로비로 내려가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정문 쪽으로 걸어갔죠. 아빠, 이쪽으로 가요. 로비를 지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멈춰 서셨어요. 저 사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시선을 따라갔어요. 정문 경비실에 박진상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박진상도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쏙 빠졌죠. 아버지는 몸을 떨고 계셨어요. 1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트라우마는 여전했던 거죠. 괜찮으세요? 저는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가 제 팔을 꽉 잡으시며 물으셨어요. 유찬아, 저 사람이 여기서 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눈빛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제가 원한 건가?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유찬아, 너 설마.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가자, 유찬아, 여기서 나가자. 아버지는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가셨습니다. 박진상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레스토랑에 앉아서도 아버지는 계속 떠셨습니다. 유찬아, 너 그 사람을 일부러 채용한 거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빠가 당한 걸 되갚아주고 싶어서요. 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쉬셨어요. 유찬아, 아빠는 그걸 원하지 않아. 내가 복수하느라 10년을 허비한 게 아빠는 너무 슬프구나. 하지만 그만해라. 유찬아, 아빠는 이미 그 일을 잊었어. 내가 성공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내 인생을 빼앗기지 마.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를 택시에 태워드렸습니다. 택시가 떠나는 걸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는 복수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와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샵 12월 31일 2024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전체 송년회를 준비했어요. 직원들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죠. 물론 경비원들도 포함이었습니다. 오후 6시 회사 1층 로비에 직원 300명이 모였습니다. 케이터링 음식이 준비됐고 무대도 설치했어요. 저는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낯설었어요. 차갑고 냉정하고 무언가에 사로잡힌 얼굴이었죠. 나는 누구지? 정의를 시연하는 사람? 아니면 복수에 미친 사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끝까지 해야 해. 무대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연단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박진상이 서 있었어요. 구석진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게도 우리 회사에도 의미 있는 날이죠. 왜냐하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박진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정확히 10년 전 오늘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10년 전 오늘 저희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한 입주민이 아버지에게 뜨거운 커피를 머리에 쏟아부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닥에 눈 녹은 물이 고였다는 이유였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 입주민은 아버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게 하고 모욕을 주고 결국 해고까지 시켰죠. 그때 제 나이가 17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어요. 저는 박진상을 가리켰습니다. 그 입주민이 저기 서 있는 박진상 경비원입니다. 순간 로비가 술렁였어요. 모든 시선이 박진상에게 쏠렸습니다. 박진상은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손이 떨리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죠. 대표님, 그게 저는 박진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10년 전 선량한 경비원을 괴롭혔습니다. 그 경비원의 아들이 바로 저예요. 김유찬, 김성실 경비원의 아들입니다. 박진상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났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회사에 지원한 게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불러들인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이 스스로 들어오도록 길을 만들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인력 소개서 요청서입니다. 60대 남성, 전직 회사원, 최근 실직자라는 조건으로 구인 공고를 의뢰한 서류예요.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공고였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지난 2주간 제가 당신에게 시킨 모든 일들 기억나십니까? 구두 닦기, 과도한 청소, 공개 망신. 그게 바로 10년 전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한 짓입니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말이죠. 저는 근로계약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15조를 보세요. 기타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 당신이 서명한 조항입니다. 저는 위법과 합법의 경계를 아주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당신을 무릎 꿇리면서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말이죠. 박진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300명의 직원들 앞에서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박진상은 울고 있었어요. 코를 훌쩍이며 손을 비비며 애원했죠.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당신 아버지한테 한 짓, 지금 저한테 똑같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저는 당신 아버지처럼 될 겁니다. 아니, 이미 됐습니다. 그 순간 로비가 숨막히게 조용해졌어요. 박진상은 자신의 악행을 스스로 인정하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저는 박진상을 내려다봤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 예상과 달랐어요. 짜릿한 쾌감이 올 줄 알았는데 대신 무거운 침묵만 있었죠. 일어나세요, 박 경비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10조 3항을 읽어보세요.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즉시 해고할 수 있다. 당신은 오늘 회사 송년회를 망쳤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본인의 과거 만행이 폭로됐죠. 대표님, 제발 이 일자리만큼은 해고입니다. 박진상.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승리감이 아니라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박진상은 로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안 돼요.
제발. 저한테는 이 일자리밖에 없어요. 빚도 있고 갈 곳도 없어요. 10년 전 아버지가 했던 말, 똑같은 말이었어요.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게? 경비실 정리하고 나가세요. 오늘 안으로요.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직원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떤 이는 제게 동조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불편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로비를 나가는데 인사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대표님, 잠깐. 뭔가요? 인사팀장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저 대표님이 박 경비원한테 구두를 닦으라고 하신 그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뭔가 계획하고 계신 거라는 거요. 그래서요, 제가 말리지 않은 건 대표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습을 보니 대표님, 정말 이게 옳은 일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겠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복수, 완벽하게 실행했죠. 박진상은 무너졌고 저는 승리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텅 빈 기분일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유찬아, 저 오늘 그 사람을 해고했다는 소식 들었어. 네, 아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유찬아, 아빠는 그게 기쁘지가 않구나. 아버지 목소리에는 실망과 걱정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요? 아빠, 그 인간이 벌 받은 건데. 유찬아,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 한숨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아빠 마음의 상처가 이걸로 낫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 사람처럼 되는 것 같아서 아빠는 무서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정의? 아버지가 제 말을 끊으셨어요. 유찬아, 내가 오늘 그 사람 앞에서 느낀 게 정의였니? 아니면 쾌감이었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해라, 유찬아. 이제 그만 놓아줘. 복수는 끝났어. 제발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오늘 느낀 건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상이 무릎 꿇을 때 저는 쾌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쾌감이 역겨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근거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도 달라졌죠. 대표님이 10년 동안 복수를 계획했대. 좀 무섭지 않아? 그렇게 치밀하게. 하지만 박진상이 먼저 잘못했잖아. 그래도 경비원을 채용해서 괴롭히는 건 좀. 인사팀장이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대표님, 몇몇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대표님이 복수를 위해 사람을 이용한다는 게. 직원들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점심시간 저는 경비실을 지나갔습니다. 어제 박진상이 떠난 그곳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편지였습니다. 박진상이 남긴 것 같았죠. 김유찬 대표님께.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저를 이렇게 복수한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저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이 계속 떠올랐고 후회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요. 당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부디 이제는 평안하시기를. 편지를 읽으며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박진상도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10년 동안요. 그럼 제가 한 건 뭐죠? 이미 고통받고 있던 사람을 더 괴롭힌 건가요? 저는 편지를 구겨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했어요. 2025년 1월 15일 저는 박진상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홈리스 쉼터에 들어갔다고 해요. 빚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됐고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 사무실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원한 게 이거였나?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10년 동안 저는 박진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루 3시간만 자고 뼈가 부러져도 일하고 빚을 지면서까지 3살을 키웠죠. 그런데 막상 복수를 완수하니 남은 건 공허함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10년 전 아버지가 일하셨던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그 아파트 단지, 10년 만에 다시 온 곳이었어요. 저는 정문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서 계셨던 바로 그 자리예요. 경비실을 들여다봤어요. 새로운 경비원이 일하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박진상이 아버지에게 커피를 쏟아부었던 바로 그 자리, 아버지가 무릎 꿇으셨던 그 자리에 섰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1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 박진상의 비웃음, 제 안에서 타오르던 분노, 그리고 방금 박진상이 제 앞에서 무릎 꿇었던 장면도 떠올랐죠. 두 장면이 오버랩됐습니다.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박진상과 똑같은 짓을 한 거였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게 하고 모욕을 주고 해고시켰죠. 합법적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요. 하지만 본질은 같았어요. 저는 박진상처럼 됐던 겁니다. 눈을 뜨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저는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버지가 계셨어요. 유찬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저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유찬아, 왜 그래? 저 아빠를 위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 만족을 위한 거였어요. 저는 박진상을 무너뜨리면서 쾌감을 느꼈어요. 그게 정의라고 착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복수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유찬아, 아빠는 내가 깨달은 게 자랑스럽다. 복수를 실행하는 건 쉬워.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건 어렵지. 넌 그걸 해냈어.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라. 유찬아, 복수가 아닌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위해서. 거실에 앉아서 아버지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사실 저는 건축을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은 복수의 도구가 됐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하면 돼. 제가 박진상한테 한 일은 돌이킬 수 없잖아요. 돌이킬 수는 없지.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살 수 있어. 아버지 말씀이 위로가 됐습니다. 2025년 2월,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진상이 홈리스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쉼터 관계자가
말했대요. 박진상이 다른 홈리스들을 돕고 청소를 하고 식사 준비를 돕는다고요. 자기가 경험한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박진상도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지만 그는 거기서 뭔가를 깨달았던 거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2월 15일 저는 홈리스 쉼터를 찾아갔어요. 박진상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대표님, 박진상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쉼터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제가 당신한테 한 일 사과하고 싶습니다. 박진상은 눈이 커졌어요. 대표님이 저한테 사과를요? 저는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복수였죠. 당신을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꼈어요. 그건 전 당신이 제 아버지한테 한 짓과 본질적으로 똑같았습니다. 박진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한 짓의 대가를 받은 거예요. 당연한 일이었죠.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굴욕당할 자격은 없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님, 저 쉼터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고 약자를 무시했던 제가 얼마나 추악했는지 저도 깨달았어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박진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둘 다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3월, 저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는 앞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에 집중할 겁니다.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회의가 끝나고 인사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변하셨네요. 네, 예전엔 뭔가에 사로잡혀 계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유로워 보이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은 거예요. 10년 만에요. 그날 저녁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오늘 박진상 씨를 만나고 왔어요. 그래, 어땠니? 사과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전화 너머로 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안도의 한숨이었죠. 잘했다, 유찬아. 정말 잘했어. 아빠, 저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해라. 아빠는 그것만 바랐어. 전화를 끊고 저는 10년 동안 간직했던 수첩을 꺼냈습니다. 기다려라, 박진상. 반드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한 짓을 1000배로 돌려줄 거야. 저는 그 페이지를 찢어냈어요. 천천히 조각조각 찢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에 날려보냈죠.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휘날리며 사라졌어요. 이제 끝이야. 정말로 끝이야. 2025년 6월, 저는 회사 창립 5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잘못된 이유로 시작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여러분, 그리고 제 아버지 덕분에 깨달았어요. 회사는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함께 꿈을 이루는 곳이라는 거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제대로 된 목표를 위해 달리겠습니다. 좋은 건물을 짓고 사람들에게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특히 소외된 이웃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우리의 진짜 목표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10년 전 17살의 저는 복수만을 꿈꿨어요. 10년 동안 복수를 위해 살았죠. 하지만 이제 압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는 걸. 복수를 실행하고 나서도 인생은 계속된다는 걸. 진짜 중요한 건 복수를 완수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는가였습니다. 저는 복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덕분에 그리고 제 스스로의 각성 덕분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예요. 10년 동안 저를 묶어놨던 복수라는 사슬에서 벗어났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쉼터 관계자였어요. 대표님, 박진상 씨가 오늘 쉼터를 나가셨어요. 작은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합니다.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할 건 없는데요. 오히려 제가 사과했어야 할 일인데 박진상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대표님 덕분에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대로 살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진상도 저도 우리 모두 변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요. 그게 복수가 가르쳐준 진짜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복수는 쾌감을 주지만 해방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 진짜 해방은 복수를 내려놓을 때 온다는 것. 저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향해, 새로운 인생을 향해 걸어갔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